금리 인하로 인해서 반드시 내수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담보를 하긴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가계 부채 증가에 오히려 역효과도 있을 수도 있고. 다만 통상적으로 금리 인하가 주는 이제 선순환, 있죠 그 효과는. 그거는 있는데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그게 좀 더 약화됐다는 그 정황을 그렇죠. 말씀드리는 거죠. 예. 이렇게까지 경제를 끌고 오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까지 끌고 올 게 아닌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나중에 말씀드리고 계속 논의를 전개해 그 주시죠. 말씀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까지 끌고 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가계 부채가 이렇게까지 전 세계 탑 수준까지 끌고 왔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딜레마에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금리를 내수가 안 좋다고 금리를 내리면 가계 부채가 더 늘고 네. 부채가 늘어서 금리를 그러면 올려야 될 상황에 올리면은 부담이 되니까는 못 올리고 결국은 이제 제로 금리로 완만하게 내려가는 그런 경로로 일본 같은 경로로 가게 되는 케이스잖아요. 더군다나 인구가 줄면서 그 생산력 자체, 그 잠재 성장률 자체가 떨어지고 결국 뭐냐면은 2014년이 고비였는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2014년 이전에는 이 주택 가격이 2008년 이후에 한번 크게 튀었다가 이제 전 세계 꺾이고 나서 우리나라도 같이 꺾이면서 한 7, 8년 동안은 그 CPI로 실질화를 시켜보면은 완만하게 하락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펌프질한 게 2014년에 소위 빚내서 집 사라 최경환 부총리가 들어서면서 완화적인 부동산 규제를 다 완화했고 그 이후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한국은행 금리 인하가 가세하면서 부채가 급속하게 늘기 시작했고 그 이전까지 저축은행 사태에 의해서 부동산 PF가 13만 원 가까이 누적돼 있던 게 2014년에서 15년 사이에 쫙 없어져요. 그때는 가계 부채만 늘었지 주택 가격은 안 올랐거든요. 근데 그게 1년간 미분양이 다 해소되고 나니까 그다음 2015년부터 주택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서 코로나 이전까지 계속 올랐습니다. 대세. 네. 그 코로나 이후 때 0.5라는 사상 최대의 저금리를 바탕으로 폭발을 해버린 거죠. 그 속에서 국민들이 느낀 거는 뭐냐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한 2013년까지 좀 조정이 되나 싶었는데 다시 오르네. 부동산 불패 심리가 자리를 잡고 영끌이 왜 나오니까 부동산 불패 심리 때문에 쫓겨서 나오는 거죠. 그죠? 그것이 저출산율에 즉각적인 타격을 줬고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그 세월이 한 10여 년이 넘어요. 네. 변곡점이. 근데 그건 어느 정권을 보수 정권을 탓하겠습니까? 진보 정권을 탓하겠습니까? 정책 자체가 진보 보수에 할 거 없이 너무 단기적인 시각이 있었고 긴 안목에서 이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제어하는 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러한 정책이나 싱크탱크나 그러한 정책적인 노력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딜레마에 빠지는 상황이 왔다고 저는 보고요. 이 얘기를 하면 좀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중간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겠지만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처방 결국은 저출산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저출산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할 건가 그거는 도시 집중이랑도 관련이 있거든요. 국토 정책도 잘못됐고 네. 그것도 뭐 엄청나게 크고요. 그 속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헤쳐나갈까 하는 이 잘못된 걸 풀어나가는 큰 그림이 있고 그 속에서 그러면은 이 단기적인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해외의 변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이 체계가 서 있어야 되는데 이 그림 자체가 저는 뭐 안 보인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책 자체가 다 단기 응급 처방이에요. 네. 대증요법이지 네. 근본적인 걸 하려는 계획 하에서 단기적인 걸 하겠다는 체계가 안 서 있기 때문에 왜 이 지경까지 끌고 왔냐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 젊은 층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요즘 물질 만능주의라 그러는데 아니 당연한 거죠. 젊은 층이 나왔는데 내가 태어났는데 지금 집값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태야. 그러면은 비트코인하고 뭐 주식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단기적인 나 계획은 미래는 모르겠고 당장 내가 먹고 살기 바빠. 그러면 결혼 미루는 거고요. 뭐 출산 안 하는 거고 네. 다 연관된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풀려면은 이 큰 그림부터 잘못됐다는 걸 인지를 하고 이걸 거꾸로 되돌리고 아니면은 보충하고 완화하려는 그런 노력하에서 단기적인 게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단기적인 대증요법에만 지금까지 치중해 왔어요. 그 결과가 지금의 이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첫 자리에서 너무 긴 말을 해가지고 너무 거대 담론까지 들어가서 아닙니다. 조그만 대로 집중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좀 잘라주시죠. 아니요. 오히려 이 거대 담론으로 넘어와 주셔서 저는 더 좋고요. 그냥
이 주제로 또 말씀 나눠도 좋을 네, 것 같아요. 그럼요. 저는요 오히려 저는 이런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약간은 큰 틀에서 통화 정책의 독립성이라는 관점에서 네. 약간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10년 넘게 정부가 그러니까 재정 정책 컨셉에서 아니요, 제가 얘기한 정책이라는 거는 정부만을 하는 게 아니라 예. 다 포괄해서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재정 정책의 컨셉에서 네. 예를 들어서 저출산 특위라든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금융위의 금융 정책이라든가 네. 예를 들어서 금융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소위 재정 정책의 컨셉이잖아요. 굳이 따지면 네, 뭐 예, 그렇죠. 재정 및 뭐 금융 정책이죠. 그렇죠. 네. 예, 그쪽에서 그러니까 네. 통화 당국의 정책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다면 통화 당국의 통화 정책과 예. 나머지 이 재정 정책 그러니까 예. 대통령 이하의 기획재정부 이하의 이 정책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구분할 수 있죠. 네, 구분한다면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통화 정책의 정책이 예. 그러니까 적정한 금리를 결정하고 발권력을 적절하게 이제 수행해서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네. 물가 안정이라든가 경기 안정이라든가 네. 이런 것을 다 해내기 위해서 아까 맨 앞에서 말씀 나눴던 하기 위해서 이 재정 정책 사이드에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대응을 해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10년 넘게 잘못 끌고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기적인 처방에만 계속 맴돌아 왔고 맴돌아 왔죠. 사실. 그리고 구조적인 어떤 숙제를 해결하지 못해 왔기 때문에 구조적인 건 항상 미뤄왔죠.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예. 가계부채라는 문제도 굳이 따지면 금융정책 관점에서 가계부채를 통제해 왔다면 그리고 통제한다면 예. 가장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옛날에 하면 DTI, LTV 그렇죠. 뭐다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주택 관련 규제.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국토부나 금융위나 이 재정정책 컨셉에서도 충분히 그런 것을 적당하게 통제하는 예.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을 충분히 통제해 왔다면 예. 통화 정책은 그러니까 일종의 큰 틀에서의 독립성이에요. 맞습니다. 정책적. 독립적으로 더 적절한 발권력을 적절한 금리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았는가? 저는 그 말에 100% 동의를 하는데 그러세요? 그 예. 전에 예. 그 말씀하셨을 때 적절하게 통화 정책이 아니라 소위 말씀하시는 뭐 금융 정책 그다음에 뭐 부동산 관련 정책 이거 통틀어서 재정 정책이라 말씀하셨는데 네. 그 부분을 제대로 컨트롤 해왔으면이라고 하는데 해왔으면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게 일관성 있게 안 됐나 결국은 일관성이잖아요. 예. 안 된 거는 결국은 정치적인 영향을 받는 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파트가. 이쪽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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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은 장관을 임명을 하고 장관에 따라서 정책이 달라지는데 그렇죠.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네. 대통령은 여당이 잡냐 야당이 잡냐에 따라서 정책이 확 달라버리는데 네. 그게 일관성 있게 되질 않아요. 구조적으로. 네. 더군다나 대통령은 단임제예요. 단임제면은 단임제가 우리가 한 게 1987년부터 지금까지나 말입니다. 30년이 넘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공무원 되시는 분들도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고 왔다가 처음에 사무관으로 들어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장관이 되시든 아니면 장관이 되시는 나이 때까지 하는 게 한 30년 돼요. 길게 보면은 그렇죠. 한 세대가 그렇게 공무원 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대통령 단임제이기 때문에 지금 정권의 청와대나 용산의 정책 기조에만 충성을 해가지고 그때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소위 출세를 하면은 그리고 빛을 보면은 그걸로 족하다. 그게 다다. 그다음 정권 바뀌면은 다 바뀌니까 정권 네. 정책이. 그게 30년간 대응 구조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금융 정책이 진짜 금융 안정을 위하고 재정 그다음에 국토부의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 있게 더 이상 부채가 안 늘고 더 이상 부동산 불패 심리가 자리를 안 잡게끔 하는 정책이 일관성이 있게 되려면은 10년 이상은 정책이 걸리는데 그러면 정권의 영향을 안 받는
일관된 정책을 펼쳐야 돼요. 근데 정부가 정권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정책이 다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야 5년만 참으면 돼. 5년만 참으면은 다시 부동산 가격 다시 올라. 그게 부동산 불패 심리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 중에 유일하게 20여 년이 넘게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 안 나타난 나라이고 네. 그 심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부채가 늘면서 부동산 가격 다시 올라가고. 대표적인 거 하나만 예를 들까요? 그 금리가 팍팍 올라가고 나서 코로나 이후에 많이 올라가고 나서 주택 가격이 급락을 했었죠. 네. 급락을 하고 나서 이제 나온 게 특례보금자리론입니다. 네. 그 연착륙을 위해서 한다 그랬어요. 주택 가격이 너무 가면. 근데 연착륙이라고 하는 거는 착륙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예.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다시 반등을 했잖아요. 예. 제1국의 얘기가 나오니까는 주택 특례보금자리론을 갖다가 거의 뭐 한도도 다 찼지만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끌고 왔어요. 끌고 오다가 이제 쭉 하면서 올해 들어서 그 신생아 특례론 이런 게 있어요. 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융위에서 했지만 신생아 특례론 이런 건 정책 대출인데 이 파트는 국토부에서 한 거거든요. 네. 신생아 특례론은 뭐냐면 신생아를 낳는 사람들한테 주거 환경을 좀 더 자기 주택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신혼부부잖아요. 네. 애 낳고 그러면. 신혼부부한테 도움이 되려면 주택 가격을 낮춰야죠. 주택 가격을 건드릴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신생아 특례론 하면은 이 주택 가격에 맞게 대출을 해줄게. 금액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다른 데서 그 대출 받고 딴 거 그러고 그 주택 가격이 조정이 돼야 될 걸 지지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책금융이. 전세 대출 확대 정책도 마찬가지고. 그 정책이 뭐냐면 결국 아까 말씀드린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전 정부 때는 주택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다가는 도저히 사회가 안 된다 가지고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펼쳤다가 정권 바뀌고 나서 다 풀었죠. 둔촌주공 살리기 하면서 특례론도 하고 그다음에 들어서 이 디딤돌 대출뿐만 아니라 신생아 특례론도 하고 이게 정책의 일관성이 없으니까는 주택 가격이 어느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가고 그래도 가계대출 부채 잔액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들쭉날쭉 하면서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지금 방향은 다 그렇게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원으로 들어가면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융 안정을 위하거나 재정 정책을 쓰거나 국토부 쪽에 이게 국토 균형 발전되지는 집값 문제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했다면은 그리고 안정을 위해서 했다면은 통화 정책이 금리 정책으로 내릴 때는 더 팍 내리고 올릴 때는 더 크게 올리면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정책적인 독립성 그 폭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은 절대 찬성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정치권의 영향을 네. 받는 데서 정책을 하는 금융 정책이나 그다음에 주택 가격 정책이나 이런 파트는 정치권의 영향을 받는 한 우리나라의 정치 제도 하에서는 일관성 있게 할 수가 없다. 구조적인 문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좋은 싶습니다. 말씀이시네요.